하는 제목을 비판적 관점으로 보는 공영장래 지원 조례 아니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실제 조례안까지 거의 구체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을 저는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몇몇 단체들,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어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연대가 이제 공영장래라는 이슈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도 사실 고독사 이야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독사가 지역사회, 부산 지역에서 특히 이슈가 됐던 게 2016년, 2017년쯤 고독사가 대거 지역사회에서 많이 발견되면서 어떻게 좀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정책 대안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회 복지단체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포럼도 진행했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동구 쪽방에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사례 중에 하나가, 장례라고 말하긴 그렇긴 한데 화장하기 전에 같이 손 한번 얹고 기도하고 같이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화장하시고 나오고 난 다음에 영정사진이라도 들고 같이 이제 무용고 보관실에까지 가는 정도를 하는데, 쪽방 아저씨들이 그 정도 활동에도 좀 자기 일을 좀 포기하고서라도 나오신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나도 나중에 죽으면 혼자 외롭게 갈 테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누군가의 죽음에 품앗이를 하면 내가 죽을 때 외롭게 죽지 않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쪽방 아저씨들끼리 이렇게 막 티격태격해도 또 그 자리에는 잘 모이시고 그렇게 일련의 공동체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 고민은, 이게 장례라는 게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공동체 장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장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즈음에 딱 그 고민을 할 때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해서 서울 지역에서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도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첫 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이제 아주 구체적이게 그동안의 시간 동안 막 되게 열심히 역동이 있게 진행되어 오지는 못했었고요. 사실은 공영장례 조례라는 게 가시화되기가 참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한 3, 4년간 서울시에서 해왔던 경험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모델링이 만들어지면서 되게 이 조례 운동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됐고요. 이게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그동안에 활동하면서 이런 이슈를 제기해도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런 모습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하고 있고 공영장례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가시화되는 순간 부산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많이 일으키게 됐고, 그게 불과 올해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장례와 관련돼서도 정말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론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 환경들과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기획보도도 계속하고 있고 토론회도 진행했었고요. 특히 이제 조례 같은 경우는 특정 정치인이 의지를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제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다행히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신 김혜린 의원이 또 발의에 적극 나서주셔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어차피 조례를 이제 씹고 뜯고 하는 자리니까요. 조례안 검토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혜린 의원이 제공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이 나누는 토론에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에 보내주신 조례 수정안 단체 제안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지원 대상의 범위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준했던 무용고자, 원래 기존의 토론회 때나 시의회, 시청에서 검토했었던 내용의 조례 내용은 무용고자와 무용고 저소득층이라고 대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기사에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무용고자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무용고 사망자 중에 70%가 연고가 있는 분들이셨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용고자가 되셔서 시신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7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영장례조례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무용고자라고 특정하는 분들의 어떤 장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존엄한 어떤 죽음을 준비하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장례를 치러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공영장례의 첫 번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무용고자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고자 및 저소득층으로 범위를 좀 확장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의회와의 논쟁이 시작됐었습니다. 이게 처음 가져왔던 조례안이 무용고자 및 무용고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무용고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법률상 존재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용고자는 무용고자거든요. 그래서 무용고자는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무용고자면 무용고자로 장례를 시신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오히려 엉뚱하게 조례를 만들어 오는 바람에 이 수정 작업을 거쳤고 이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안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무용고자 및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이제 무용고자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연고가 있는 분들, 이웃이 있고 관계가 있는 분들을 무용고자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 뭐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공영장례의 대상자가 되실 수 있게끔 하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좀 조례 개정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조 목적과 그리고 이제 5조 지원 대상에 이제 원래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용고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쭉쭉쭉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뭐 고독사 관련된 지원 조례, 독거노인 지원 조례 등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일컬어지는 관련된 조례들의 다 대상이신 분들이 공영장례 조례의 대상이 되실 수 있게끔 대상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 대상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고 의회에 제안한 상태이고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장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공영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아마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느끼기에는 아마 공영 주차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공공에서 운영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제일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영장례라는 것도 공공에서 운영하는 장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냥 공공장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공공장례라는 것은 무엇이 핵심이어야 되는가? 엄청 호화롭게 뭐 장례를 치르고 막 사회에서 봤을 때 저런 데 세금을 왜 써? 라고 막 비판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냐?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 핵심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장제급여라든지 장사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급여 80만 원 수준의 어떤 시신 처리 정도로서의 어떤 생을 마감하는 장례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공받을 수 있는 장례. 이게 뭐 그게 3시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특정 공간에서 관계가 있었던 분들, 이웃들이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이분들의 생의 마지막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제공되는 것이 이제 공영장례의 핵심적인 의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그럼 아까 무용고자와 무용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를 제공한다면 그 공영장례 서비스는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용 빈소 확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이제 부산으로 치면 영락공원 같은 서울시의 그 시설공단에 전용 빈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서울시가 협력한 민간 장례식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장례 그 나눔과 나눔이라는 곳에서 공영장례에 대한 신청과 상담을 하게 되면 이용하기 편하신 민간 협력 장례식장이나 아니면은 그 지정된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연결을 해서 장례를 치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요. 부산시도 이제 앞으로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 공영장례조례에 대한 공영장례라는 의미에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그 시간과 장소가 실현될 수 있게끔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영락공원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2조의 정의에 대한 내용과 4조의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2조 제1호 이제 조례를 보시면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무용고자의 경우 장제급여와 그다음에 장사법에 의한 장례비 지원이 있겠죠. 현재 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가 제6조에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래라는 의미를 여기서, 공영장래라는 의미를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빈소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제 장례식을, 마찬가지로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 장례식장, 전용 빈소의 확보,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강조해서 들어가 있고, 공영 장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역시 이제 공설 장례식장이 부족하거나 공영 장례를 치르는 데 재원이 부족하다면 민간에 기존에 있었던 장례업체들과 어떻게 협약할 것인가,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 장례라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2조와 4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후 3번에 이제 이어서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구군조례가 지금 장제급여 200% 기준으로 해서 현재 160만 원 정도의 현금 지원 방식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성훈 선생께서 사례를 공유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실 건데,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공영장례를 신청하게 되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을 썼고, 그 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에 청구하면 구에서 이제 사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160만 원의 비용이 이렇게 사용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떤 현금으로 제공되는 방식의 우려스러운 지점이 첫 번째로는 민간 장례업자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공영 장례라는 것에 대한 참가 요인이 뭐 이웃 지역 주민 또는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지만 연고자인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민간 장례업자라고 해서 공영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따졌을 때 아예 없다고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민간 장례업자가 내가 장제급여보다 2배 더 받아가지고 장례 존엄하게 치를 수 있다라고 나서면 그걸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준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현금급여인 체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영장례를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민간 장례업자의 수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돈벌이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현금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점이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장제급여나 이 공영장례와 관련된 비용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장례 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장례식장에서 쓰는 비용, 뭐 먹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화환부터 뭐 액자라든지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관부터 이런 비용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은 시신을 옮기는 데 대한 운반비가 또 들어가고요. 그분이 빈소를 차려지기 전까지는 또 그 안치실에 있는 안치실 이용료도 들어가고요. 그 과정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또 부대 비용들이 또 생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의 장제급여에서는 지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과거 경험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주민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택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집에서 돌아가시면 이분은 이제 거만을 해야 되거든요. 거만비가 3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분 시신 운반하는데 비용이 또 들고요. 안치실에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듭니다. 그럼 벌써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벌써 기본 비용이 한 50만 원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제급여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이분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 직전까지 단계만 거쳤는데도 한 4,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주민 모임과 시민단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에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 지원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이용될 수 있는 우려 지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돈을 쓸 수 있고 어디에 돈을 쓸 수 없다라는 어떤 행정의 어떤 이 규정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서울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현물과 서비스 지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현물과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아예 부산시가 그 전용 빈소를 비롯해서 전용 안치실과 이 장례를 치르는 재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 부산시가 지정할 수 있는 공간, 지정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된다. 말 그대로 서비스만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 모델이고, 부산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지원 내용에 보시면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정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 현물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에서 이 내용을 아직 받았는지 확인은 안 되는데 이제 이 조례 제정 운동을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에는 7조 지원 내용에 연고자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에 안치료를 포함한다라고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실제
그 장사법과 관련된 이 기간을 보면 연고자 확인을 위해서 법적으로는 의무 확인 기간이 2주가 있습니다. 14일이라는 기간 동안 연고자를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이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연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확인이 안 되거나 내지는 시신 포기를 어떻게 보면 관할청에서 유도해서 무연고자로 시신 처리를 빨리 해버린 경우가 대다수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연고자 확인을 하는 소요기간을 지키고 정말 무연고자가 되시면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안치료를 서울시는 현재 지원하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지원하고 있고 부산도 앞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할 것이라면 이제 안치료를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기 이전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공영장례가 사실은 이제 뭐 사례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그냥 그 공영장례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누군가가 공영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시신 처리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관부서나 전담부서에 대한 부분이 어떤 명확하게 역할이 부여되거나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지 않는다면 뭐 이게 그 생활복지관지, 희망복지관지, 복지정책관지, 노인복지관지 이 소관부서에 대한 부분에서 막 갈라지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현재 내용은 아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다면 적어도 부산시는 이제 어떤 서울시는 현재 있다고 하는데 장사문화팀이나 정확하게 지금 부산시 노인복지관은 장사시설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시설을 관리하는 장사시설이 몇 % 찼다. 추가로 장사시설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이제 부서만 있을 뿐이지 이 공영장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는 업무 편제에 되어 있지 않고 부산시 조직 상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 조례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산시의 어떤 장사문화팀, 장례문화팀과 같은 부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구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전담 업무나 전담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공영장례를 그러면 진행할 건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지금처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 업무에 대한 팀도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행정 절차나 행정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상 이런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업무를 어떻게 연계하고 상담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사회복지원에서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나 마을 공동체나 여러 가지 관계에 있는 분들이 연고자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저소득층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문의한다면 행정 절차상으로 이래서 대상자가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렇게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판단이 바로 관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수급 신청하러 갔을 때 뭐 이만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쓰다가 또 제출했는데 또 뭐 내세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 신청하는 것 자체부터가 좌절이 돼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영장례도 행정청에 바로 맡겨서 행정에 바로 이 업무를 나눠버리고 나면 법에서 할 수 있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고 행정 구조가 조금 더 바뀌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고 지금 서울시는 이 상담센터가 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산은 업무는 하는 분들이 서울에 계신데요. 부산은 아예 조례를 만들 때부터 상담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예 공영장례 지원 상담센터를 아예 만들어버려서 이 상담센터가 부산 지역의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들이 공영장례를 신청할 때 상담을 하고 연고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협력된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공설 장례식장에 연계를 해서 특정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받으시고 장례를 마무리하실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한 4가지 정도의 지점이고요. 그래서 공영장례 제도를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에 대한 고민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대상자의 범위, 현재 조례 개정안을 이제 의회나 전달을 했습니다만 혹시 또 만약에 부산시에서 대상자 범위를 좁힌다면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상자 범위가 분명하게
무용고자 및 저소득층으로 전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내용 역시도 전용 빈소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나 안치료 등 재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된다.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으면 실제 제가 이제 무용고 사망하신 분들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썼습니까? 관은 얼마짜리를 사고 수의는 어떻게 입히시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어떻게 썼습니까? 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16개 구군이 똑같이 답이 왔어요. 시신 한 구당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무용고로 사망이 되시는 분들이 시신 처리가 되시는 분들 평균 200여 명 정도 되시거든요. 부산만 해서. 한 사람당 80만 원으로 생각하면 이게 억 단위입니다. 근데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이 세부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저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원 내용을 그냥 장례를 지원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어떻게 해서 안 되고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에 분명하게 전용 빈소,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부산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상담센터와 같은 지원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런 업무가 좀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쨌든 상담을 하고 사망하시는 분,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시고 나면 장례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이 장례를 제공하는 주체는 누구냐? 지금처럼 일정의 돈벌이라든지 낮은 수준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장례업체가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저는 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장례라는 것이 뭐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되게 좀 저는 소명이 있고 되게 뜻깊은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누군가의 돈벌이로 이용되거나 이마저도 되게 어떤 시장의 논리로 접근되는 게 저는 반복된다면 공영장례의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지원하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 질이 형편없고 공공성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민간 장례업체가 와서 특정 비용을 받아가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는 그거는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존엄하고 공공성이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누군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다면 이제 의전업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계약할 수 있는 관계, 그 계약, 부산시와 계약해서 장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체는 저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한번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사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과로 1, 2번에 대한 고민은 조례에 일부 좀 해소된 부분이 있고 조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된 대로 운동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만 3번 방과로 3번 좀 상담센터와 같은 부분은 지금 당장 중요하겠냐라고 조금 사실은 좀 힘을 많이 안 주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저는 이거 구군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와 같은 이 상담센터와 같은 중간 조직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활동의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로 4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영장례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6개 구군이 다 무용고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장례업체를 계약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공고를 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구군에서 발생한 무용고 사망자에 대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업체를 다 계약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냥 민간 장례업자들이 하는데 거기에도 사회적 경제 영역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는 공영장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좀 더 나은 장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존엄한 장례를 누가 치를 것이냐라는 문제가 너무 크게 남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누군가가 나서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적어도 전 사회적 경제 영역에 앞으로의 숙제와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전용 빈소 마련, 공영장례 지원 상담센터 설치, 공공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의전업체 요 세 가지가 실제 좀 마련이 되어야 공영장례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대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무리를 드리자면 뭐 짧은 시간이라도 고인을 위해서 함께 애도할 수 있는
공동체 장례를 저는 공영 장례가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문의만 공공에서 나서서 장례를 치른다는 게 공영 장례가 아니라 정말 함께 애도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장례가 저는 공영 장례가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단추가 공영 장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복지 제도들이 제가 사회복지운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신청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하다고, 스스로 힘들다고 호소하고 입증하고 신청을 해야만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정책들, 서비스를 제공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영장례 조례도 사실 신청이라는 게 지금 당장에는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먼저 찾아낼 수 있는 과정으로 지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또 이제 공영장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다면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이라든지 거리 노숙인이라든지 미등록 이주민이라든지, 특히 이제 또 성매매 피해 여성과 같이 정말 그 오랜 기간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로 사회 비제도권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모든 사회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이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에서도 해당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장례가 앞으로 공동체 장례를 지향해 나가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의 장례로 이어져 나간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먼 훗날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훗날에는 이런 어떤 사각지대 지역사회에 정말 취약하다고 일컬어지는 분들까지도 함께 안아가면서 치를 수 있는 공동체 장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